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굴럽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굴럽의 탄탄 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굴럽 팟캐스트는 편안한 분위기와 잡다한 이야기를 지향하며 반모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굴럽 팟캐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 나누어볼 책과 질문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신 분들 중에 방송에서 소개되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트렌드 코리아가 책의 절반이 2023년도 트렌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2024년도는 어떻게 될지를 절반 다루고 있어서 오늘은 드디어 24년도 트렌드를 다뤄볼 예정인데, 이번 화부터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책 소개를 주니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트렌드 코리아는 그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책이야. 매년마다 그 해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어. 올해는 이제 청룡의 해잖아.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드래곤 아이즈를 표어로 잡고 거기에 맞는 10가지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지. 용의 눈. 응. 활용 점점. 그치. 활용 점정. 그리고 활용점점이라는 뜻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원어의 뜻에 난 그 활용점점이 용의 눈에 점을 찍는다는 그 뜻에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나 이번에 그랬었어. 근데 나도 그 처음 알았어. 왜 의미만 알고 있었지? 애초에 여기서 드래곤 아이즈로 한 게 용 완성된 그림에다가 활용 점점 용의 눈을 딱 이렇게 하는 게 완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눈동자를 마지막에 그리나 봐. 이 사자성어를 만드신 분은. 나는 원래 눈을 먼저 그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림체 기술과 지금의 그림 순서가 많이 달라진 건가? 근데 좀 웃기긴 했다. 그 용을 엄청 동양풍 용으로 멋있게 그려놓고 눈을 세일러문 눈으로 그렸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용이 갑자기 초롱초롱 막 이렇게 있으면 밝은 한 해가 되겠다. 희망찬 한 해가 될 거야. 소비 트렌드를 다루는 만큼 소비 트렌드는 이제는 보통 시민들이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사는데 혹은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구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이런 소비 트렌드를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 팀에서 이제는 준비를 하잖아. 김남도 교수님과 이거를 제작하는 팀은 어떤 팀인지, 트렌드는 어떻게 뽑아내고 연구를 하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소비는 사실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소비를 갖고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트렌드 다 다르지. 그치. 근데 어떻게 여기서 트렌드를 뽑아내는 건지 희근이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작가 소개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좀 해볼게. 먼저 김난도 작가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교 소비작가 교수야.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랑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걸 들 수 있지. 트렌드 코리아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잖아. 그때부터 출시된 만큼 김난도 교수와 함께 트렌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바로 서울대학교 소비분석센터야. 매년 10개의 트렌드를 선정해, 아까 소개해준 것처럼. 그래서 보통 7월에서 8월 즈음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정확히 1년 동안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차이를 두고 있지. 7, 8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읽은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예로 들면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수로 따지면 2년 전부터 하는 거네. 맞아. 그래서 정확한 1년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하다. 책 자체가 10월 달에 나오니까 애초에 연말에 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 김난도 교수와 함께 작업을 하는 소비분석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먼저 트렌더스 날이라는 걸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트렌더스 날이 뭐야? 트렌더스 날은 혹시 책에서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글 읽어봤어? 머리말을 잘 안 읽나 봐. 아니 그 본론부터지 책은. 트렌더스 날은 이 트렌드 코리아를 좋아해갖고 이제 함께 뽑히게 된 멤버들인데 매년 새롭게 뽑히는 트렌드 헌터 그룹이야. 매년 새롭게 뽑혀. 트렌드 헌터야. 트렌드를 사냥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트렌드 사냥꾼이지. 설명을 해줄수록 이분들이 트렌드 용어를 만드시잖아. 뭔가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시네. 트렌더스, 트렌드 헌터. 지금 설명을 해줄수록 저거 뭐지? 그래서 말 그대로 트렌드 코리아를 읽은 독자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트렌더스 날인 거야. 트렌더스 날? 트렌더스 날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 헌터 그룹을 트렌더스 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트렌더스 날이라는 그룹 안에 한 명 한 명이 트렌드 헌터. 그렇지. 나는 트렌드 헌터. 올해의 트렌드를 사냥하지. 그리고 우리들이 트렌더스 날이라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 트렌더스 날에 뽑히게 되면은 일단 트렌더스 날은 이 트렌드 코리아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지원을 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뽑히게 되잖아.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책을 읽고 나도 지원해보고 싶다 하고서 지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니까 지원자가 많으니까 다양하다 이런 게 그렇지. 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또 뽑겠지. 그 뽑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게 돼. 그래서 이런 트렌더스 날 멤버로 선정되면 뭐 트렌드 다이어리를 제출한다거나 뭐 트렌드 키워드 도출 워크숍에 참석을 한다거나 또 이런 프로그램들에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된다고 해. 데이터 수집도 이 팀이 따로 하겠지만 진짜 그 특파원들을 보내서 살아있는 정보들도 이렇게 모으는 거대. 정성적인 정보라든지. 맞아. 살아있는 정보, 생생정보통.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이면 트렌드 코리아 팀이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분석 센터의 정규 멤버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트렌드를 또 분석하는 시간들을 또 갖는 거지. 정리하자면 트렌드 코리아는 김난도 교수를 주축으로 서울대학교 소비 분석 센터 멤버들과 함께 트렌드 코리아를 사랑해서 트렌더스 날 멤버로 참여한 독자들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그 소비자 분석센터만 하는 게 아니었네. 그리고 이제는 카드사들이랑 협력을 맺어가지고 양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수집을 하고 빅데이터 플러스 이제 정성적인 것들 그리고 직관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뽑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직관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일 수 있겠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원조니까 원조인데 엉망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원조 맛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들으시는 분들 혹시나 아직 팔로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거 하나하나가 진짜 저희한테 엄청난 힘이 되고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러면 나는 궁금해진 게 트렌드는 과연 무엇을 트렌드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는 좀 알잖아. 유행. 근데 어느 정도 유행이 유행인 거지? 트렌드. 보통 유행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치. 이거 궁금해갖고 네이버 사전에 한번 검색해봤는데 트렌드가 사상이나 행동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래. 일정한 방향? 요즘에 진짜 힘들 것 같아. 요즘에 다 개인화되고 알고리즘은 다 이렇게 파편화됐는데. 맞아. 아니, 솔직히 우리 셋도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 셋도 다 다르잖아. 소비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 일정한 방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희미해졌겠다 이런 느낌? 방송도 옛날에는 방송 시청률 40% 나와야 대박인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예능 정기적으로 6%만 나와도 대박인 거 아니야? 그렇지. 막 이러고 드라마 10% 나오면 와 대박 쳤다 이러잖아. 그게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 기준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난 그래서 오히려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 어느 정도가 돼야 트렌드일까 이거 자체는 사실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네가 사는 방식, 얘가 사는 방식을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10대 친구들이 노는 문화들 이런 건 난 전혀 모르잖아.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묶었을 때 아 요렇게 노는구나 라고 이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이 트렌드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을 포괄 했다면 요즘에는 이 집단의 트렌드, 저 집단의 트렌드 해서 트렌드도 세분화된다. 그치,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가 나가는 거고 그걸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정의했을 때 이제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 저게 유행이구나 저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유형화된 트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트렌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나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큰 가지는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는 뭐 애니메이션을 뭐 전문화되는 해서 좋아하는 게 뭐 트렌드다 이런 그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좀 빠져 있는 거다 뭐 이런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예시를 드는 거지만 뭐 이런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치더라도 요즘에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게 전체적인 유행의 흐름이구나 이게 트렌드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똑같은 예시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로 보든 뭐 그렇게 하든 그런데 이제는 콘텐츠 소비량 자체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게 뭐 영화관에서 다 같이 보기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는 게 트렌드화됐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예전에는 우리의 피부에 맞닿는 콘텐츠가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원론적인 거 본질적인 게 트렌드로 좀 더 꼽히는 것 같아.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서도
시대도 좀 더 너무 광범위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는 어떤 주제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예시를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제 하나가 너무 광범위한 걸 다루는 것 같다. 본질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트렌드 코리아는 자기는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잖아. 근데 내 입장이 아니라 40대, 50대 중년의 입장, 그리고 70, 80대 노인의 입장, 10대 젊은이의 입장, 이걸 다 포괄하려고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광범해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포용하게 된 거 아닐까? 정말 재밌는 인사이트인 게 유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통점을 말하는 걸 수 있는데 공통점이 아니라 다양성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정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정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고 풍성한 이야기가 오히려 될 수 있다? 뭐 이런 인사이트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 우리 세대, 우리가 20, 30대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 세대가 공감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서 깨닫게 된, 새롭게 알게 된 트렌드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트렌드 코리아는 10가지의 키워드를 뽑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한 해를 관통할 것 같은 키워드를 하나를 뽑아서 맨 처음에 무조건적으로 배치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번에는 분초사회라는 것들을 뽑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는 믿어보고자 하는 표현이 시성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시간을 쓰더라도 돈을 아껴보자 라는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돈을 쓰더라도 시간을 아껴보자 맞아. 라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뽑았는데 공감이 좀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해. 나는 진짜 공감 가는 게 키워드 자체가 인타임이라는 영화 알아? 알지. 같이 봤잖아 어릴 때. 인타임 영화 인타임 영화에서는 이제 모든 화폐 단위가 시간으로 돼가지고 커피 한 잔에 4시간 30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수명까지도 다 바울을 하는 세대잖아. 근데 커피 한 잔에 4시간 30분 너무 비싸다. 아니, 그러니까. 4시간 30분. 4시간. 커피 한 잔에 4시간 30분이면은 그 커피가 거의 한 45,000원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따지면. 근데 또 비싼 커피 생각하면 최저시급 따지면 또 맞는 것 같아. 비싼 커피는 이제 내 시간을 그만큼 하루 종일 일해야 먹을 수 있는 커피인 거지. 루아 커피 같은 거. 또 그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니까. 그렇잖아. 그 커피가 다 말라 죽고 지구 과열화 때문에 요즘에 커피가 그 작물이 잘 안 나온다며. 아 진짜? 그래서 커피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커피 벨트가 있잖아. 그 커피 벨트의 그 기온이 일정해야 되는데 지구 가열화 때문에 거기에 그 기온이 다 꼬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 뭐 작물 뭐 재배하는 지역을 바꾸거나 해야 될 텐데, 아니면 뭐 그 온도를 견딜 수 있거나 하는 품종을 개량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아메리카노 못 마실 수도 있는 거네. 내 소중한 아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저작년에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대. 근데 원두 가격은 진짜 많이 오른 게 나는 보잖아. 그러네. 이게 원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 발주 넣으면서 원두가 또 올랐네. 와 진짜 비싸다 이러면서 발주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는 지구 가열화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커피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가 고급 작물, 안 돼 내 아메리카노. 진짜 부자들만 마시는, 우리가 다음 책인가? 우리가 다음 책?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미래 SF를 다루는 책이잖아. 그 책에서 부자들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고 나오거든. 디스토피아 세상이어가지고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애완견 기르는 게 사치인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처럼 커피도 이제는 고급 작물, 부자분들만 이렇게 밀수해서 마시고. 안 돼, 내 커피를 마셔야 이게 이제 카페인 돌면서 맞아.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맞아. 카페인 이렇게 딱 커피 마시자마자 이게 카페인이 돌아. 알겠어. 일 좀 해볼까 이러면서 깨어난다고. 소화시킬 때도 또 커피를 마셔줘야 된다고. 아가 싹 내려줘. 우리가 도파미네이션에서 또 커피 중독에 대해서 말했잖아. 네, 그 약물 중독, 커피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난 커피 중독 고칠 생각이 없다. 원래 질문으로 들어오면은 인타임 영화에서랑 마찬가지로 4시간이 가장 중요해졌단 말이야. 예전에는 뭐 좀 더 시간을 써서 말했던 것처럼 쇼핑몰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4시간이 더 소중하니까
추천해주는 대로 사거나 아니면 뭐 가장 싼 걸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들이진 않는 느낌?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 지불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진 거지. 나 그런 거 종종 쓰거든? 당신의 집사라던가 이런 청소해주는 어플이 있어. 집안일 대리해주는. 그런 거 해가지고 나는 원룸이니까 한 3시간이면 집 청소 싹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옛날에는 부잣집. 근데 이런- 부잣집 가정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고 심지어 쉽게 쓰는 걸 떠나서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고 맞아. 하는 서비스라는 거지. 뭐 빨래 맡기고 이런 것도 요즘에 너무 많이 쓰니까. 런드리고 이런 거. 빨래도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가져가고 쓰레기도 그냥 담아놓으면 다 분류해서 버려줘. 진짜. 재활용 이런 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군데다 이렇게 담아서 내놓으면은 그걸 다 가져가가지고 분류해준단 말이야. 학생 때는 생각도 못했지. 그치. 그 몇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지금 돈을 버니까 내가 집안일 해서 10시간 동안 깨끗하게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 되는데. 그리고 난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아. 하나는 최저 시급이 오른 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품질이 보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최소 품질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 복불복이잖아. 막 짝퉁도 너무 많고 막 MP3가 몇십만 원 하는 시절에 뭐 몇만 원짜리 MP3 사. 그러면 진짜 한 2주일 제대로 가. 아니, 그 MP3까지 모르겠고 난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팽이를 갖고 싶어서 사는데 이제 문방구에서 훨씬 저렴한 걸 판단 말이야. 난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걸 사. 팽이가 한두 번 돌아가고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딱 시성비가 없어졌다는 말이 딱 공감이 가는 게 옛날에는 노력을 하는 만큼 그게 노력한 대비 가격을 아끼는 게 유의미한 가격을 아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막 몇십 번 찾아가지고 몇천 원 아꼈어. 그게 시급보다 낮은 거지. 맞아. 그러네. 그게 이제 시급이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또 그거 있어. 시급도 높아지고 그만큼 내 시간이 중요해졌잖아. 나도 그렇고 되게 실패하는 걸 견디기 싫어. 내 시간을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실패한다?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 실패를 견디기가 싫다. 내가 대청소를 안 하는 것도 내가 청소해봤자 그렇게 뭐야? 깨끗해지지 않거든? 뭐야 이거 좀 이상한 핑계 같은데? 아니야. 야, 생각해봐. 내가 10시간 들여서 우리 집을 청소했어. 근데 그 결과물보다 내가 3시간 부탁해가지고 그분이 청소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단 말이야. 아 그건 맞지만 실패는 아니잖아. 아니, 실패지. 10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함과 이어지는 느낌? 청소에도 완벽함이 필요하다? 근데 시성비도 맞는 것 같고 완벽함도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있어. 사람들이 책 중에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거든? 저번에 소개했잖아. 빨리 감기로 보거나 쇼츠로 이렇게 보는 게 내가 이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작품을 봤어. 근데 그 작품이 만약에 용두사미로 끝나. 재벌집 막 택시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 나왔는데 트럭으로 끝나. 이러면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괜찮은 결과를 받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실패할까봐. 그리고 즐길 거리, 경험할 거리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 많아진 게 다양해진 걸 떠나서 다 해야 돼. SNS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남들이 경험하는 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 당연히 이런 게 유행이면 나도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근데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을 많이 안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주거나 뭐 돈이라지만 지금 육아를 하고 지금 뭐 결혼을 하고 하면 이런 어떤 라이프를 누리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꽤 큰 요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누리는 것들을 결혼을 하면은 그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삶의 밀도에 이 연령대에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하고 싶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바쁘다 현대사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좀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게 SNS가 발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취미를 잘 해야 된다. 취미 생활도 잘 해야 된다.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허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모든 것들이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데 그럼 내가 휴식을 할 때도 저만큼은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저만큼은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일을 해도 저만큼은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가치가 다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 해내다 보면은 그 가치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재화가 결국 시간인 거야. 지금 얘기했던 건 좀 비슷하네. 해야 되는 경험들이 많아졌다 이런 건 비슷하네.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결국 내 시간을 그만큼
세분화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예전엔 재화가 돈이었다면 지금은 재화가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인타임이다. 느낌? 영화가 현실이 됐어.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은 돈이다. 정말 돈이 된 거지. 나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2024년도를 관통할 만한 트렌드일까?에 대해서는 공감이 난 사실 물음표가 들었어. 바쁘다, 시간 없다,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정말 부족하게 살지만 여유를 좀 즐기고 나는 요즘에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몰입도 이렇게 꾸겨 넣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가 난 많이 생겼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무작정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밀도 있게 쓴다라는 거에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초 사회가 계획을 초 단위로 짠다라는 뜻의 분초 사회가 된 거잖아. 분 단위로 치열하게 살 바에 그냥 이것만 선택하고 여유롭게 살래? 라고 말하기에는 근데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게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큼 진짜 바쁘고 타이트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나는 분초 사회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24년도 트렌드가 맞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오히려 그 전에 트렌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 반발심이 더 생긴 게 아닐까? 가장 앞에 내세운 게 나는 그렇게까지 공감할 일인가? 아, 대면을 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얘기하잖아. 공감이 가고 이런 게 트렌드일 수 있어 라는 생각 정도지 내가 시간 없어 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사람들이 나보고 파워제이라고 하는데 난 진짜 미친 제이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데 맞지 미친 제이. 그치? 미제. 분 단위로 계획을 짜지 않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여유롭게 계획을 짜고 계획이 유동적으로 저 그 계획 안에 쉬는 시간까지 몇 분 쉰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유동적인 범퍼를 다 만들어 놓는 거지. 시간이 어떻게 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렇게 해야 돼가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이번 연도에도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 해봤지만 시간이 아까운 것보다 오히려 육각형 인간 같은 거 완벽해야 된다. 이런 가치들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트렌드를 느끼고 체감하는 것들은 이게 넘버원 트렌드인가?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10개의 트렌드 중에서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내 주변에서도 그런 것 같고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오히려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함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더 오히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공감이 가는 게 육각형 인간처럼 완벽한 인간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내 시간을 완전 철저하게 쪼개서 써야 된다의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은 우리가 공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분초 사회는 모두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다양해지고 삶의 가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보다 뭐 여유, 뭐 재미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양해짐으로써 이게 왜 1번에 둘 정도의 값어치일까? 라는 것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 우리가 10가지나 이야기를 하잖아. 이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처럼 공감되는 거 하나 그리고 공감되지 않는 거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10가지를 제목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가 분초사회, 두 번째가 호모 프롬포트 우리가 AI를 많이 쓰게 되면서 생긴 용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육각형 인간, 완벽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으로 존재할 수 있다. 도파민 우리가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쫓아다닌다. 블럽 1, 2와 도파미네이션을 참고해주세요. 와우.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게 이제 가정적인 남편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였고 스피노프 프로젝트. 기존에 있던 IP를 사용해서 다양한 브랜드가 이제는 이색적인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었다. 디토 소비,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디토 소비라고 하고 리퀴드 폴리탄, 도시가 유연성을 갖게 되고 이제 도시의 경기가 허물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돌봄 경제, 많은 서비스들이 돌봄의 서비스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공감 가는 거 하나, 그나마 공감 가지 않는 거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제일 공감 가는 거는 호모 프롬프트를 꼽았어. 설마 겹치니? 설마 겹쳐?
야 너도? 겹쳐? 야 나도. 아, 이거 상황을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아니 주니아랑 내가 생각이 많이 겹치는지 골라오는 주제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 화를 얘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하면 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러고 선수를 뺏겨. 아니 준비는 혹시 같이 하는 거야? 와, 아니 깜짝 뇌를 놀랐네. 공유하나 봐. 와, 심각하다, 심각해. 아니 둘이 원래 취향도 진짜 비슷하잖아. 그니까. 먼저 선수 쳐서 다행이다 아 지금. 까비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웃기다. 나 너무 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왜냐면 둘은 AI를 잘 활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아, 맞아 내가 활용하진 않아. 근데 이걸 뽑았다.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호모 프롬프트를 뽑은 이유가 작년에 이제 그림 AI라고 해갖고 그치. 프롬프트 치면 이제 그림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 내가 그걸 공연해본 활용한 적이 있어. 내가 작년 2월에 단막극을 창작을 할 때 뒤에 배경을 좀 써야 돼가지고 관련된 배경 이미지를 아무리 서칭을 해도 없는 거야. 무료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럴 바에는 그래 마침 이 기술이 나왔다니까 한번 내가 써서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좀 입력을 해갖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공연 배경으로 쓴 적이 있었거든. 그렇게 썼다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극단에서 가족 뮤지컬을 또 하나 만든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영상을 만들었었거든. 뒤에 배경으로. 그 뒤에 배경 심해 배경이었는데 바다 배경 그것도 적당한 배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것도 또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서칭을 해서 또 괜찮게 나오길래 또 그걸 좀 잘 써서 좀 만들었었거든. 그렇게 스크립트를 써서 쳐서 잘 나왔다는 거지. 스크립트를 계속 쳐보고 이게 좀 이상한데 이 스크립트 좀 프롬프트 좀 추가해보고 이거 좀 빼보고 프롬프트를 여러 번 쳐보다가 괜찮은 이미지들을 몇 개 건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썼을 때 괜찮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을 좀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던 차에 올해 들어서 AI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광고하기 시작했잖아. 근데 그걸 보고서 나도 좀 놀랐었거든. 그러니까 희근이가 AI나 뭐 IT 업계가 아니고 사무직이 아니고 공연, 예술을 하는데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는데 불구하고 AI를 되게 친숙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라는 되게 증거일 수 있겠네. 내가 최근에 미드를 하나 봤는데 아바타 아앙의 전설이라고 이게 니켈로디언 아바타야? 우리가 아는 그 파란색 아바타 아니야. 나도 아까 전에 물어봤어. 그런 아바타가 아니고 그 니켈로디언의 애니메이션인데 원소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강철의 연금술사. 뭐 그런 세계관 아니고 완전 판타지 세계관이야. 동양풍의. 근데 애니메이션 명작이야. 한번 봐봐. 그거를 실사화한 미국 드라마가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워낙 재밌게 봤다 보니까 실사화 드라마를 그냥 한번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물론 배경이 CG지? 저거 너무 게임화면 같은데? 하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등장해서 나오는 배우들조차도 너무 AI-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야. 연기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거는. 혹시 로봇 연기야?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 정도면은 지금 AI 기술이 저렇게 나오는데 나중 되면은 그냥 내가 직접 프롬프트 입력하고 하나하나 작업해갖고 수작업으로 만들면은 저 정도 급은 만들 수도 있겠다 수준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야. 근데 그 작품에 AI가 쓰인 거야? AI가 쓰인 건 아니야. AI 영상 광고를 요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내가 저 정도급 퀄리티는 그 작품을 봤는데 AI 기술 발전 속도를 보니까 이런 작품과 유사한 작품은 일반인이나 예술에 종사하고 전문 지식이 없는 너라도 나중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프롬프트 관련된 책도 좀 사기는 했거든. AI 관련된 것도 2024년도에 나 말고도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좀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돼. 왜냐면은 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걸 뽑았는데 나는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야. 유튜브를 엄청 보잖아. 쇼츠에 AI 활용한 그 쇼츠가 요즘 엄청 많이 뜬단 말이야. 맞아. AI한테 어떤 그림을 요청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지. 뭐 계절을 뭐 사람으로 의인화한다던가 아니면 12지신을 천사와 악마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던가 이런 그림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되게 흔히 있는 그리고 뭐 만화 캐릭터 실사화하면 이럴 거다.
그것도 있고 되게 흔한 그 인터넷에 있는 썰들을 풀어주는데 그거를 이제 AI로 그림을 그려서 그 상황에 맞는 그림에 맞춰가지고 그 썰을 푸는 그런 영상들도 되게 많이 뜬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와 호모 프롬프트가 중요하구나 라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된다니까?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해요. 되게 여기는 생산자로서 나는 이걸 활용하고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하는데 나는 우와 AI 쩔어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다 이러고 보고 있는 소비자 입장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조금 더 와닿았던 게 AI만으로는 이제 단순히 뭐 영상도 만들어내고 그림도 만들어내고 솔직히 AI가 더 뛰어난 것도 많아. 근데 단순하게 그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거 너무 이제 쉬워졌단 말이야.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또 인간의 몫이거든. 원래 그 문과는 항상 문송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문학은 쳐줄 그 학문이었잖아. 인문학은 써먹을 데가 없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더 그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 녹아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인문학이 더 호모 프롬프트 시대에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근데 확실히 AI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기존에 맡기던 일들도 그냥 이제는 AI한테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저의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아, 그치. 근데 지금 벌써 계속 활용하고 있잖아. 저는 원래 기획 일을 주로 하고 새롭게 소규모 비즈니스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처럼 팀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적인 능력이 없는 입장에서 MVP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도 현타가 진짜 많이 왔던 게 IT 스타트업에서 있을 때는 MVP 그러니까 어떤 기능의 데모를 만들 때 이거를 뭐 개발자한테 부탁하고 몇 주 MVP가 데모야? 스타트업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에서 MVP 말하는 거 다른 거야. 나 MVP가 MVP라서 뭔데? 가장 그 중요한 핵심 멤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미니멈 밸리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걸 MVP라고 해. 전혀 모르는 거였네. 시제품 같은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너 진짜 몰랐어. 그래서 데모를 만드는데 예전에 개발자분들이 뭐 며칠 동안 만들어준다든지 몇 주 동안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되게 볼품없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볼품없게 만든다든지 이래야 회의가 되고 기능이 되는데 요즘에는 IT 기획자들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기능을 명세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는 이 기능이 들어갑니다를 줄줄이 쓰는 거야. 근데 이게 프롬프트를 쓰기가 너무 좋은 거지. 왜냐면 챗GPT한테 이 기능 만들어줘, 이 기능 만들어줘를 한 줄씩 이제 나는 원래 그 기능을 명세하는 역할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명세해 놓는단 말이야. 왜냐면 개발자들이 내 문서를 보고 이해하고 그 기능 구현해 주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메일을 해. 넌 이걸 만들어. 그러면 얘 챗GPT가 열심히 만들어줘. 그래서 나도 혼자 그 엑셀 자동화 같은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도 되게 고급화해서 할 수 있거든. 나도 조금의 개발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하면 3, 4일 걸리던 옛날 작업들을 진짜 뭐 3시간? 왜냐면 내가 코드를 직접 칠 필요 없이 이거 코드 좀 짜줄래? 하면 얘가 코드 쫙 짜져. 그럼 그거를 복사해서 테스트해.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좀 수정해줄래? 하면 오류까지도 수정해줘. 나 옛날에 그게 뭐였는지 구체적이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내가 자동화를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런 엑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숨고 같은 데서 한번 그 프로그래머는 이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지금 본인 못 하신다고 그래서 내 요청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 지금 못해요 라는 답변만 준 거야. 근데 최소한의 그 비용은 또 나가는 게 이거를 본인이 했으면은 며칠 동안 걸려서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제가 이거 못한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 시간 아끼신 거다. 뭐야? 그런 그 사람을 만났었어 프로그래머를. 그냥 자기가 무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지식이 없는 내가 생각하기도 이것만 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고민이었던 거거든. 본인이 못해요 이러고 답변 내려줬다고 최소한의 수고비를 받아가는 그 사례가 있었어. 근데 이걸 내가 그때 챗GPT한테 했으면은 챗GPT는 만들어줬을 거 아니야. 적어도 걔가 진짜 불가능한 거지. 걔는 정말 그 챗GPT가 개발자들은 깃허브라는 코드를 저장해 놓는 플랫폼인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야. 근데 그걸 학습해서 코드를 학습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챗GPT가 정말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 돈 써서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 개발 단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본을 쓸 때도 되게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대본을 쉽게 쓰고 그리고 나도 대본을 쓰는데 그대로 인용을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 왜냐면 내가 좀 자료 조사를 하고 할 부분들을 되게 빠르게 찾아주고 그리고 이런 뉘앙스로 해줄래? 하면 이런 뉘앙스 바꿔봐주고 그러면 그거를 원래는 0에서 시작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첨삭하는 건 되게 쉽잖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너가 초고를 만들어줘. 그럼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첨삭을 해볼게. 제로부터 시작하는 개발 생활이 아니라 이제 그 상태창에 있는 거지, 가이드라인이랑. 그치. 나같이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겐 되게 뭐 개발 언어 아니면 대본 써주는 거 그리고 시그니처 이미지 만들어주는 거 너무 다양한 게 연동이 가능했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럼 공감 가지 않는 거 또 얘기해볼래? 이번 주니어가 먼저 얘기해볼래? 설마 아니겠지 이거는. 설마, 에이. 이것까지 똑같겠어. 그럼 둘이 한 번 동시에 말해볼래? 하나, 둘, 셋. 리퀴드 폴리탄. 오케이. 그러면 희근이 천이었으니까 희근이가 말해보자. 나는 리퀴드 폴리탄을 뽑았는데 리퀴드 폴리탄이 이제 도시가 이제 도시의 경계가 유연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도시의 특성을 또 살리는 그런 느낌의 예시들을 들더라고. 그 예시 중에 나왔던 게 인천의 개항로 프로젝트를 뽑았는데 그게 뭐야? 이제 개항로라고 인천이 예전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랑 이제 교류를 맺게 했었던 항구로서의 역할을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개항로라고 불렀었는데 개항로 거리가 있어 인천에. 근데 그 거리가 많이 죽어 있었거든. 그래서 희근이 생활권이 인천이잖아. 내가 극단이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인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근데 그 개항로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럼 이 개항로 거리를 문화적으로 좀 살려보자 하면서 개항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거리를 뭔가 좀 정비를 하고 그 개항로 예전에 그 분위기를 살린 가게며 카페며 식당이며 뭐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거리를 문화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면은 개항 백화를 또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그 개항 백화가 그 개항로 안에서 개항 백화라는 백화점이야. 근데 작은 건물이야. 카페도 들어와 있고 주얼리샵도 들어와 있고 그 여러 문화 생활권들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개항백화 사장님이랑 인연이 있거든. 그래서 그 개항백화에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분이 이제 젊으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런 예쁜 곳이 있구나 하면서 되게 좋았었는데 정작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문화권 형성을 제대로 해놓지를 않았던 거야. 그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개항로 분위기 전체가 줄게 되고 문화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거리는 예쁘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또 예쁘게 만들다가 말았어 보면은.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 해놓고서 막상 까서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애매하고 엉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갈 만한 그런 공간으로 좀 형성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말로는 그래서 리퀴드 폴리탄 하면서 도시의 이런 부분을 살렸다, 도시의 이런 부분을 많이 올려놨다 얘기는 하지만 나는 그게 그냥 그 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걸 아무리 예쁘게 해놨더라도 결국 그 문화 상권을 살리는 거는 유동인구를 많이 올려놓는 일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개항백화도 곧 있으면 문을 좀 닫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최근에 좀 접했는데 죽은 상권 살리는 거에 그냥 꽂혀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리단길 엄청 많이 생겼잖아. 맞아. 특별화 막 이런 거 한다는데 사실 그렇게 다른 느낌을 못 받겠거든. 무슨 리단길 막 이런 거 생겨도 그래서 그런 걸 계획적으로 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의미가 있을까 받아들여질까라는 느낌도 있어. 근데 이게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는 입장에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공감이 가면서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다닥 붙어있는 리단길이면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 조금만 가도 특색 없는 이거면 모르겠는데 리단길은 보통 뭐 좀 떨어져 있는 뭐 지방 경주에서도 황리단길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름의 유행이었을 뿐이지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랜드마크로 오밀조밀했던 랜드마크들을 부족해서 다시 부활시키고 부흥시켰다는 의미가 나는 있었다고 보거든. 그리고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가도 로데오 거리가 있었잖아. 근데 그 로데오 거리가 우리 시대가 됐을 때는 리단길이 되면서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한번 다 리뉴얼되고 바뀌는 게 있는데 부동산 문제나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거기서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고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여러 문제가 섞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시 나는 여러 1단계를 많이 다녀봤거든. 트렌디한 가게들이 되게 많고 지역의 접근성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유의미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볼 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지. 그걸 할 당시에는 유의미한 그리고 유의미한 게 있었다. 그치.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 게 서울은 다다닥 붙어서 너무 유사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볼 때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는 곳들이 적으니까 오히려 서울까지 올라와서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트렌드한 문화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리뉴얼된 거리들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희근이 말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그 계양로의 예시가 그냥 별로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 리퀴드폴리탄이 그런 도시재생으로 국한지였을 땐 나도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리퀴드폴리탄은 도시가 유연화됐다. 도시가 액체화됐다 이런 뜻에 가깝잖아.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놀러오고 도시의 경계가 무너져서 경기도민이 서울 놀러 오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 충남 천안 사람이 서울로 놀러 오는 정도로 하자. 그치.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일반화되고 경기도에서 올라오는 거랑 천안에서 올라오는 거랑 거리가 비슷하고 걸린 시간이 비슷하거든. 이러면 시청자들이 우리가 천안을 비하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천안에 살아가지고 공감을 했던 하는 거잖아. 우리가 천안 천안에. 사람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공감을 하는 거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교통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나는 많이 느끼는 게 서울 내에서도 나는 예전에 가는 데만 갔었거든. 꼽는 데들이 있었어. 뭐 이태원, 강남 이렇게 진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근 한 달 약속만 봐도 언제는 마포, 어제는 해방촌, 뭐 언제는 어느 도시 이렇게 서울에 너무 곳곳에 가게 되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어느 도시에 집중하보다는 되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다양한 데에 퍼지게 되고 팝업을 가볼까 하면 성수를 가고 백화점을 가볼까 하면 여길 가고 이렇게 되면서 나는 그런 유동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균등하게 되고 하는 거에서는 좀 리퀴드폴리탄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것 같다. 근데 나도 책을 읽으면서 예시가 되게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 우와, 인싸의 삶은 저렇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나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녀 본 적이 없고 여기는 뭐 이런 어디 가지? 늘 가던 데 나가지 뭐. 그냥 홍대에서 보자, 강남에서 보자 이게 다거든. 근데 어느 날은 해방촌 가고 막 어느 날은 성수 가고 우와 역시 인싸의 삶은 다르다. 아싸인 거 티날까봐 빨리 못 꺼내고 있었잖아. 나 좀 티났어 아싼 거? 심지어 종로에서도 어느 날은 인사동 가고 어느 날 익선동 가고 어느 날은 삼청동 가고 어느 날은 북천 가고 어느 날은 광화문 가고 거기에 그 차이점을 몰라요. 종로 3가. 삼청동에 빵집 맛있는 거 있다더라. 이 정도는 알아. 근데 그게 무슨 빵집인지 모르잖아. 내 친구가 카페 스타그램을 해서 친구랑 그 카페 탐방을 진짜 많이 다니는데 카페도 지역마다 진짜 많이 다르고 뭐 예전에는 카페 하면 뭐 연남동 카페 하면 무슨 동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명한 카페가 너무 곳곳에 있어서 그치. 너무 곳곳을 다녀야 되는 거야. 역시 인싸의 삶은 다르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 나눴던 오프라인 공간에서 리뉴얼된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공간력 2023년도에 그런 것들. 그거에서 약간 이어진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간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각자 특색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 거 아니야. 지역의 특색들을. 그리고 뭐 어떤 카페도 카페가 살아나려면 이 정도 컨셉과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을 거고. 그리고 우리도 아직 매장을 얻진 않았지만 독립서점을 준비하면서 독립서점은 이 동네에 있어야 독립서점 느낌이 더 나지 않나? 이런 걸 고려하잖아. 맞아. 저 동네에 있으면 너무 뜬금없지 않나? 이 동네에 있어야 독립서점스럽지 않나? 이런 동네 분위기를 우리도 고르잖아. 독립서점인데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은 조금 뜬금없긴 하지. 책 한 권에 5만 원 할 거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퀴드폴리탄이 아니고 리퀴드폴리탄은 뭐 반대말이라고 하면 뭐 고체도시라고 해야 되나? 고체도시. 되게 콘크리트로 된 삭막한 도시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블록에 모든 생활권들이 다 존재해야 되는 뭔가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동네마다 색깔이 생기고 이런 느낌? 이 공간력의 의미가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특색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공감 안 가는 게 그 요즘 남편 없던 아빠가 나왔잖아. 우리 셋 다 일단은 결혼을
결혼은 안 했죠. 결혼은 안 했거든요. 애도 없고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그치, 결혼 안 했는데 애는 있을 수 있으니까. 편견이 없어야 된다. 맞아.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긴 한데 뭔가 요즘 남편 없던 아빠 해가지고 뭐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애 육아를 위해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트렌드라고 싶은 거야.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게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누가 그러냐고. 집안일은 당연히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 나도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24년도에 확 바뀐 건가? 그러니까 그렇지는 맞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트렌드라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 이게 요즘 트렌드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4년에 이게 트렌드라고? 이게 되게 웃긴 게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써놨어. 이게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면서 여기서도 얘기했어. 이게 약간 김난도 교수님 세대의 관점에서 너무 쓴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사실 얘기하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면 책 자체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니까 우리 세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결혼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까? 우리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세대가 결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든 것 같아. 아니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하면은 이게 트렌드다라고 말하기는 이미 이게 보편화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게 이제 트렌드다라고 뉴스 기사에서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육아를 남편이 하는 비중이 확실히 우리 세대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내가 20대 내가 10대 때만 생각해도 그때 결혼하는 삼촌들, 사촌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해도 그래도 그때는 뭐 경력 단절 되시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가정주부 하시는 여성분들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우리랑 한 10년만 차이 나는 세대만 해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우리랑 한 5살 위 정도 그리고 그 우리 아래 정도는 잡혀 사는 남자친구들, 남자애들, 너무 남편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되게 주도적인 여자애들이 되게 많잖아. 내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내 주변도 그래. 내 주변에서 연애 잘하는 남자분들은 다 착해. 착하다기보다는 다 수용적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라떼 유행하던 나쁜 남자들 지금 다 멸종한 거잖아.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아. 연애를 안 하는 남자들 보면 자기 주관 뚜렷한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 최근에서도 어떤 강의에서 봤는데 결혼을 하고자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옛날에는 포기할 게 딱히 없을 정도로 문화가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버킷리스트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니까 새로 생긴 게 많아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성비 얘기했던 것처럼 가진 게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포기할 줄 아는 남자든 여자든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 인기가 있는 거야.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잡혀 사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은 집안일은 남편이 할 것 같아. 너무 그렇죠. 못해서? 보다가 답답 나와봐. 나와봐. 이럴 것 같아 나는. 그럼 누나가 돈 벌어오는 거야? 열심히 돈 벌어 오셔야겠네. 열심히 성공해야겠다. 뭐 둘 다 집안일에 재능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집안일 그럴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어서 전문가이신 분을 고용하고 우리는 이제 돼지우리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감이 가지 않았구나. 나는 가장 공감 갔던 거는 디토 소비였어. 디토? 디토 소비. 디토가 나도 그래서 따라 사는 소비. 디토, 메타몽. Say it 메타몽의 little. 영어 이름이 디토야. 아 진짜? 메타몽이 따라 하잖아. 디토를 하면 보통 뉴진스 디토부터 생각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뉴진스 디토 나왔을 때 그 노래 가사는 모르고 디토? 메타몽? 메타몽이 왜 나오지 생각했어. 이게 포켓몬 덕후의 사고 방식이구나.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들도 있고 큐레이션 해주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잖아. 맞아. 딱히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 생기면 딱히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따라 사는 거. 화장품이 그런 게 제일 심해. 화장품이 그 피부 타입이 다 다르잖아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가 뭐 수부지에다가 그 여드름 피부야. 내가 이 피부야. 그럼 이 인플루언서 거를 그대로 따라 사는 거야. 화장품이 그게 진짜 크거든. 하긴 근데 나도 옷 같은 거는 어떤 패션 유튜버가 좀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이런 것들을 잘 큐레이션 해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것 중에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막 샀던 것 같아. 뭐 헤드폰 같은 경우도
나도. 이 헤드폰이 되게 인기 많은 헤드폰이잖아. 이게 소니 헤드폰인데 가장 인기 많고 그 한 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랑 애플의 에어팟 맥스랑 에어팟 맥스. 이게 에어팟 맥스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땐 사람들이 디자인 저게 뭐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연예인들이 막 아이돌들이 끼고 나오니까 갑자기 세상을 지배해버렸잖아. 패션의 완성한 에어팟 맥스. 한때 그거 유행이었잖아. 에어팟 맥스 끼고 누가 어디 가냐고 물어봤을 때 유진스의 하이보이 하면서 지나가야 된다고. 감사해. 그만큼 헤드셋이 갑자기 확 유행이 되고 근데 이런 게 패션도 되게 다양해진 듯 하면서도 되게 유형들이 생겼달까? 그 유형들이 생긴 게 따라 사고 무신사 남자들 무신사 랭킹에서 다 산다고. 무신사 3개월 가장 구매 많은 순 이렇게 하면 또 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개성이 활성화된 시대인데 또 개성이 활성화됐지만 유형화되다 보니까 어떤 MBTI의 소속감을 느끼듯이 유형화되다 보니까 따라 사는 게 되게 일상화되고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시성비에 또 해당될 수 있고 그치. 그래서 디토 소비가 가장 공감이 갔던 것 같고 나는 우리 책의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좀 억지로 이거를 공감이 안 간다고 해보자면 도파민인 것 같아. 도파민. 왜? 우리는 도파미네이션에서 도파민을 벗어나자를 열심히 외쳤잖아. 맞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그룹은 오히려 도파민을 줄이고 억제하는 걸 오히려 관심이 많이 생겼달까? 그러니까 도파민은 이 전의 트렌드에 오히려 가깝지 않나? 그리고 이거에 반발로 우리가 오히려 지금 도파민을 줄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난 들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도파민 예시를 들면서 물론 뭐 틱톡이나 그런 숏폼 컨텐츠에 익숙한 진짜 알파, 잘파 세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귀지 파고 막 이런 영상도 있잖아. 그런 거 막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 아, 그거 짱이야. 근데 나 진짜 싫어하거든? 나 이상해 나도 그거. 그거 그 영상이 짱인데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올려주는 거 있는데 그게 진짜 깔끔하고 제대로 떨어진단 말이야. 나 그거 이상해. 그러니까 나도 너무 비위가 상해가지고. 진짜 그거 보면은 그거 싹 떨어져가지고 깔끔하게 초덕까지 해주는 거 보면 진짜 그 카타르시스 있는데. 그러니까 도파민에 절여진 사람. 진짜 도파민에 절여지셨구나. 도파민에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우리가 육각형 인간 이야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3명 다 육각형 인간을 안 꼽았다. 너무 공감이 가서 그러나?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을 뭔가 트렌드라고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아예 시대로 정책돼 버렸어. 용어로 정의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당연한 거 느낌이어서 아니지. 그럴 수도 그치. 있어. 어떻게 보면 육각형 인간이 웰빙도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도 도파민에 대해서 더 벗어나고자 하는 게 육각형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하위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두 개가 상충된다고 생각이 들고 도파민은 그러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파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오히려 주제가 도파민이었으면 도파민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이렇게 도파민이 유행이다. 이랬으면 트렌드였을 것 같아. 아 맞아. 근데 도파민이라고 굳이 게임 용어를 붙였지. 도파민이라고 하고 도파민이 중독된 걸로 트렌드도 보니까 오히려 난 도파민을 독소를 빼려고 하고 도파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맞아. 나도 게임 파밍하는 듯이 도파민 그렇게 얻으려고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난 벗어나려고 안 해서 할 말 없어. 아, 오케이. 도파민에 절여진 삶을 지금도 난 도파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잖아. 도파미네이션을 통해서 가장 우리 셋 중에서 나는 도파민에 왜 절여져 있지 않아? 라고 가장 부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절여져 있던 사람으로 들통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도파민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도파민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저는 이게 가장 공감이 가지 않았고 사실 스피노프 프로젝트 이런 것도 공감이 안 갔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오히려 관심을 못 받았다 할까? 그거 있잖아. 무풀. 맞아. 돌봄 경제 이런 거. 무풀. 맞아. 넌 아니야 까지는 아니었던 거. 아니, 사실 돌봄 경제도 사실 공감 안 가거든. 근데 무풀. 굳이 이걸로 너무 공감이 안 가서 이걸로 얘기해야 되나? 오히려 너무 공감이 안 가서 할 얘기가 없어. 맞아. 그리고 책도 되게 빈약해. 예시도 별로 없어. 맞아.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트렌드 코리아를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대적인 공감도 있지만 많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각자만의 각자 공동체에서 느끼는 유행들도 달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의 두 편을 통해서 공감 가는 것, 공감 가지 않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그렇지 이 내용 이렇지 하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동의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로랑 주니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부분에서 같은 생각이었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프레시함을 좀 얻었던 것 같아.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똑같은 걸 선정했는데 예시가 다 많이 다르고 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랑 너무 다르네. 이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의 공감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확실히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를 다뤘지만 이제 진짜 트렌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오히려 트렌드 코리아를 다루면서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양하게 보게 된 거지 어느 하나가 트렌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개개인의 취향들은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유행을 이제 한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진 것 같지만 나는 이게 이 책만을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트렌드 코리아가 시리즈로 나와오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뭐 생산자, 소비자 뭐 이런 경제학적인 용어에 치중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뭐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처럼 개인의 성찰 이런 거에 치중했던 적도 있고 이번에는 인터넷 용어 같은 느낌 디지털 트렌드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좀 용어에서 많이 받았거든. 이런 것처럼 용어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거에 좀 더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긴 해. 트렌드 안에서 아이러니하게 다양성을 발견하고 다양성 안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굴러프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